세물결리학사의 팟캐스트 약과 9번째 시간 문재인 정부와 의료민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오래간만에 모여서 하는 것 같죠. 한동안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원래 업데이트를 자주 못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다가 요 근래 또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서 한 번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급하게 좀 모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세물결리 약사의 회장 유창식 약사고요. 네, 저는 최방선 약사입니다. 박수 아닌가? 타이밍이 아닌가? 홍성트 약사입니다. 네, 김혜진 약사입니다. 지난 5월 21일에 복지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때 이제 굉장히 크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야심차게 시작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원격 의료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간간히 나왔는데 그 동안에 어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계속 나와 있었던 어떤 의료 저변으로 산업을 확대하는 의료를 활용한 어떤 제약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원하고 연계된 환자 치료와 연계된 이런 산업들을 조금 더 이제 규모 있게 육성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그런 사업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뭔가 지금 성과를 내고 싶은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바이오 쪽을 또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이거는 계획이 있던 거 아닌가? 그 전부터 그랬나요? 예, 이제 그랬는데 요번 1분기 때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래서 조금 경기가 안 좋다는 압박을 좀 많이 받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고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이런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고 이러는 것도 좀 그렇게 예전보다 못하고 우리나라 수출 산업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는 철저하게 산업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런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국민의 안전, 건강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정책들이 되게 우려스럽죠, 사실. 저희는 약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보다는 환자 안전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한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으로 조금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내용 중에서 이날 굉장히 5월 21일 날 복지부 차관이 발표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좋은 얘기는 다 집어넣었어요. 일단 이제까지 했던 얘기 총 망라판이야. 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좀 관심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만한 대목을 좀 뽑아볼게요. 일단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혁신 의료기기 및 제약시장 점유율을 3배를 확대를 하겠다.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3배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수출을 500억 달러를 달성해. 500억 달러면은 6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30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바이오헬스가 무슨 말인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헬스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약품이고요. 하나는 의약품이고 하나는 헬스케어라는 서비스. 의약품은 제품이죠. 제품이고 의약품이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는 서비스 이 양 방향으로 지금 이 어떤 의료와 관련된 산업들을 총망라하는 거죠. 관점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제품하고 관련된 거는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의료기기 개발 이런 쪽을 이제 산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헬스케어 사업 있잖아요. 헬스케어 사업하고 관련된 거는 특히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큰 병원들 있죠. 그러니까는 이 상급 종합병원들 주로 이 병원들한테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흐름 중에서.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병원이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사업이라는 거는 진료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영리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부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은 이를테면은 외국에 성형하러 오는 관광객들 의료 있죠. 관광 이런 사람들을 유치를 하는데 병원이 자회사를 차려서 예를 들어 호텔 사업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20% D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부대 서비스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넓게 엮으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대변되는 제품, 그 다음에 헬스케어랑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사업, 이거를 폭넓게 다 망라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자체는.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뭐 그 빅데이터 활용, 환자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신약 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은, 뭐 정밀한 이 환자 맞춤형 진료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더 촉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의사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이게 철저하게 약간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환자나 그런 중심적인 정책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까 빅데이터 얘기하셨는데 그죠? 빅데이터를 뭐 통해서 질환을 연구한다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자의 개인 정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이런 거를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보는 거는 이제 크게 세 부분 정도 되는데 이따에 이제 복지부 차관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대요. 지금도 이미 그 환자의 진료 정보를 건강정보심사평가원 같은 데를 통해서 정부가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경로로 이 환자 정보라든가 환자가 이제까지 받았던 치료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 5가지 카테고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잘 구축을 해서 정리하는 것 말고도 복지부 차관이 그날 이제 기자들하고 문답을 한 걸 들어보면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 국가에서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뭐 국가기관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축적했던 빅데이터 말고도 이거는 종합병원들 있죠. 그 중에서도 큰 종합병원, 뭐 이제 그 아산 현대병원이라든가 삼성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들 있잖아요. 상급 종합병원들 이런 데가 대략 한 병원당 500에서 600만 명 규모의 지금 환자 정보를 축적을 해놓고 있대요. 이거를 가지고 이 병원 중심으로 100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2015년인가 그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한 정밀의료 계획하고 거의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도 똑같이 1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의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 약이라든가 어떤 물질이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면은 하나를 알아낼 때마다 다 임상 시험을 개별적으로 다 설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서 조사하려고 하면은 그 항상 임상 시험에서는 그 대조군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 그룹하고 먹지 않는 그룹을 놓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이 두 그룹의 환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빅데이터 안에 이미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그룹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뽑아서 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럼 요번에는 아스피린 말고 어떤 다른 약이 이 사람들의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임상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런데 추출만 하면 된다는 예, 거죠. 이거는 빅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손쉽게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만 해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이미 이런 식으로 쓱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뭐 후양적 심평원 자료 연구. 이런 거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이제까지 하고는 흔한 방법은 아니었죠, 이게. 근데 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질환에 대한 치료 전략을 세울 때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쓰는 의미는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빅데이터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그거를 거의 그대로 그 컨셉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이 빅데이터는 누구 걸까요? 국민들 정부 거지. 건가? 국민들 거죠.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다가도 보면은 명분은 약간 그런 거 걸어놨죠. 희귀난칩 질환 뭐 극복 뭐 어쩌죠. 근데 알맹이를 놓고 보면은 뭐 다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다 그 기업들을 위한 거죠. 사실은 제일 큰 수혜를 보는 건 기업이잖아요. 일단은. 국민들이라기보다는 기업이죠, 기업. 네, 기업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일단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국민들의 것으로 이렇게 할 때는 뭔가 그러면 기업들이 그만큼 뭔가 반대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반대급부를 주든지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세제 감면 이런 얘기만 잔뜩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업들한테.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 전부 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시절부터도 보면은 국가 산업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부분이 적지 않잖아요. 보면은 항상. 그런데 그 과실은 항상 자기들 거야. 보면 나중에는 다 자기네들이 잘해갖고 그런 거니까 그렇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병원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환자 정보긴 하죠. 전 그런 생각도 하면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100% 이거 국민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병원은 그렇게 생각 병원은 안 하겠죠. 자기네 데이터라고 대학병원에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진단 받기 위해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 검사 받던 환자한테 검사 결과 그것도 종이도 안 줘요. 이거 말을 해야 줘요. 돈 내고 떼가기도 하고. 이건 약간 철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주인은 난데 그러니까 병원들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대한다고요. 그런 것들 다. 지금 철학 위에서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냥 양계장이 그냥 닭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가 과격한.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예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봤는데 그 HIV 있잖아요. 그 에이즈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하는 그 수용체가 기형인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대.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제약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당신 유전자를 우리한테 넘기라고 엄청난 돈을 제안했는데도 그 사람은 이제까지도 그걸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라는 거는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다음에 누구의 사유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인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제약회사에 저게 응하지 않았대요. 반대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해서 피를 계속 뽑아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정. 하여튼간에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철학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항상 철학 이전에 경제적인 게 그치, 항상 그게 먼저지. 먼저 항상 아닐까요? 먼저지. 이거 그게 개인 문제죠. 정보가 그리고 인권의 문제인 인권의 건데 문제인데 그렇게 그런 인식이 생각을 안 하니까 부족하지. 우리는 아직 그냥 이건 그냥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랄까 좀 나중에 이제 일단 해놓고 나서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 생각하죠. 근데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분야에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을 하고 그리고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까지는 그 의약품을 허가를 해줄 때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으로 나누어서 해야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1상에서는 보통 독성을 보죠.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약이 효과가 있어도 부작용이 있으면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약으로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상에서는 이 약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죠. 그리고 2상과 3상에서 이 약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보통 그래서 의약품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그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어떤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미국 FDA의 패스트 트랙 좀 그런 거랑도 비슷해 그거랑 보이죠.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다음에 디지털 스퀘어 등 신의료 기술의 의료 현장의 사용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료 기술이라는 건 결국 원격 의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촉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면서 어떻게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지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만능이네 만능.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요. 이번에. 홍길동이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제약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하잖아요. 아니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그것도 강화하게 다 건지. 그 문제없게 다 인보사 하겠다. 사태를 보면은 뭐 전혀 이게 잘 될까 의문인데.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가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 걸리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법안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심사 중이거나 통과가 된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는 통과된 게 저희가 통과됐죠. 개인정보보호법. 그게 안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찌 보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기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이때 갑자기 이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확 급진전됐다고 누구나 다 느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어떤 법안들이 추진되려고 정부가 추진 중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법안이 4가지가 있어요.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 대상이고 그다음에 보험업법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첨단재생의료법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없었던 법안인데 이게 새로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핵심이 아까 그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인상시험 승인 절차를 좀 빨리 해주겠다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재생치료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가 이미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 뭐 연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골관절염 이런 데에 적용이 되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죠. 이런 재생치료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의약품은 얘가 임상시험을 다 거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이 위원회는 이제 그때그때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거를 통과만 하면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줄기세포 치료하고 연구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을 다 연구해서 만든 다음에 약이 완제품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환자 맞춤형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예전에 약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약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유통이 되면은 약국이나 이런 데서 환자에게 투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어떤 환자에게 쓸 줄기세포를 이 환자에게 시술을 하기 며칠 전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얼려놨던 세포를 녹여서 배양을 해서 그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별개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이 줄기세포를 투입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연구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 초창기잖아요. 그 뒤에도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건 2017년도 기준으로 본 건데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무려 4가지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은 하티셀그램이라는 게 있고 카티스템 이거 조금 유명한 약이죠. 그 다음에 큐티스템, 뉴로나타 R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중에 4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태리에서 개발한 거 하나, 유럽에서 개발한 거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치료제가 많지 않다는 거죠. 줄기세포를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들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이 환자에게 투여해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해서 경험을 축적한 회사가 상대적으로 앞서가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임상 경험을 축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임상 경험을 축적하는 거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떤 환자를 마루타 삼아서 환자의 어떤 희생을 담보로 해서 회사들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엔 환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있죠. 그리고 시판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일단 환자한테 투여를 해본 다음에 그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그 뒤에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지금 보면 정부의 입장이 전형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보사 사태. 이 인보사가 얼마나 웃긴 거냐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원래는 그 세계 최초 뭐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고 이제 홍보를 했던 건데 이게 골관절 있는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연골 세포를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보사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3,700명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번 맞는데 700만 원씩이나 해요. 근데 이거를 FDA에도 이제 승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코롱생명과학이 FDA에서 승인 받으면은 FDA가 전 세계에서 의약품 그 검증을 가장 깐깐하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FDA에서만 승인을 일단 받아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을 굉장히 코롱생명과학에서도 기대를 하고 이제 원했던 건데 FDA에서 그 심사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약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얘가 원래 연골세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연골세포는 안 들어있고 엉뚱하게 콩팥세포가 들어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콩팥세포가 그 사실은 HK293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려다 보면은 잘 죽지 않고 그 변질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세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그런 세포들이 상업적으로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HEK293은. 그러니까 얘는 인보사였던 치료 효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실험실에서 뭔가 이걸 개발하다가 엉뚱하게 섞여 들어간 세포라는 거죠. 실험실에서 흔히 쓰던 세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세포들은 일정하게 그 세포가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암세포 비슷하게 암세포가 무한히 반복해서 재생 가능하잖아요. 증식할 수 있고 그리고 성질이 잘 변하지 않고 그래서 암세포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인보사를 맞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암세포하고 비슷한 세포를 주입을 받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이 세포 자체가 실험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의약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세포죠. 근데 이거를 애초에 그럼 왜 넣었을까? 아까 뭐 실수로
주입된 게 아닌가 하지만 제 생각은 이게 과연 실수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허가 단계에서는 요거를 싹 뺐다가 허가 받을 때는 아예 검사를 안 했나? 그 어떤 세포를 썼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네. 이 코오롱생명과학이 그냥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검증 같은 걸 하지 그러니까 않은 의심이 거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연골 성체 세포만 넣으니까 효과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는 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기네들한테 그 자료를 쓰지 않았다고. 부적절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차이점은 미국 FDA는 아예 그 성분을 다 검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나라 망신이죠. 지금 나라 보면 망신이죠. 우리나라 식약처의 수준이 어떤지를 전 세계에 알려준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아직 이게 조사 중이잖아요. 완전히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오히려 빨리 그 승인을 해주겠다고 한다는. 근데 이렇게 것도 허술하게 문제가 있죠. 허가를 내준 거를 그러면은 의약품이랍시고 나온 거를 환자들이 수백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맞았다는 거잖아요. 음. 얼척이 없네. 그리고 이 인보사가 그 승인을 받을 때도 보면은 연골 재생 효과가 있어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를 맞은 환자들이 통증을 조금 덜 호소하더라. 이걸로 승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처가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승인을 해줘서 국내 뭐 한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뭐 이제 그 세포 치료제로 띄우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충 해주지.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게 2017년 기준으로 그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만 4개씩이나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뭔가 세포 치료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확립된 기술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제품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월등해서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관대하고 이거를 밀어줄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약간 천연물 의약품, 천연물 신약? 계량 신약. 그거랑 좀 연결되는 것 좀 같아요. 비슷한 근데 것 이게 같아요.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보험이 안 되지 예.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효과가 입증이 잘 안 됐으니까 이걸 그렇죠. 보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뭐 그 관절염에 쓰는 연골재생 치료제 같은 것도 뭐 카티스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뭐 환자가 불편해 하는데 그 아직 수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럴 때 이렇게 좀 그 병의원 같은 데서 한번 그럼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또 3,000명이 넘게 맞았다면서요. 예. 카티스템이요? 아니요. 그 인보사가 인보사. 거의 카티스템도 많이 뭐 맞았고. 좀 근데 인보사는 좀 의사들도 많이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지. 약간 태반 맞듯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들도 시술, 되게- 수술 뭐 이런 거 다. 이런 약간 신약에 영양제 대해서 같이 관대한 것 같아요. 영양제 맞듯이. 연골 영양제다 네. 이러면서 맞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또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런 걸 반기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 그 안전에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법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라는 건데 이건 개정을 하는 건데요. 이 연구중심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병원이 있죠. 뭐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아산현대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술 지주회사 그리고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 거를 허용을 해주는 법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그 지금 아직까지는 영리병원이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병원 가면은 뭐 돈 내고 진료받는데 진료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데 왜 영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영리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외부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비영리. 내가 다시 배당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이렇게 막아놨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를 한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배당해줘, 뭐 투자금 많이 회수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병원이 그 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돈벌이에 훨씬 치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으로 전부 돼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근데 이거를 영리자회사를 설립을 허용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영리자회사를 설립을 허용해줬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밑에 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 이분이 강연 중에서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 미국에서도 이게 1980년대에 이걸 허용을 해줬더니 너무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그 투자금을 빼가고 이러는 폐단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는 미국의 그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대요. 회계감사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그 권고를 했을 정도로 폐단이 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의 뭐 영리병원 거의 영리병원을 허용이나 다름없어요. 허용한 이거는. 거는 예. 거죠. 이 영리병원 허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주도에서 왜 그 국제 녹지병원인가 그래서 중국 계열 그룹이 들어와가지고 영리병원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그동안에 뭐 노력을 해가지고 좀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거의 그 취소가 된 건데, 예. 근데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앞서서 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가 그러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면 뭐해? 그 문재인 정부가 앞서서 이렇게 영리병원 허용을 해주고, 이게 문제가 영리자회사를 설립을 하면 영리자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부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뭐 예를 들었던 저희가 뭐 이 호텔 병원에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호텔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원 진료랑 관계돼서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먹으면 좋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면 또 병원에서 좋다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안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석균 정책위원장님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미국의 영리병원이 13%밖에 안 되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번대요. 이게 미국에 이제 비영리병원하고 영리병원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미국의 영리병원 체인이 있는데 그 한 10년 내지 15년 만에 한 4-5개로 전부 통합돼가지고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흡수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영리병원 체인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몇 개의 과점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은 3억인데 인구가, 우리는 훨씬 인구도 적고 그 국토도 좁죠.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몇 개의 영리 체인이 다 병원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음. 그 지금 하겠다는 이거 저기 그 영리 바이오 헬스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의료기기, 자회사. 의약품 같은 제품 산업,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는 서비스 산업을 둘 다 포괄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헬스케어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서비스 산업. 그래서 의료를 어떤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더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이 더 유리하도록 대기업보다는 판을 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대기업들은 주로는 저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민간의료보험이나 아니면은 의약품, 의료기기 이쪽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급종합병원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은 병원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 아니 나중에 우리나라 그 얘기도 할 대기업들이 건데, 다 병원 다 갖고 삼성은 있는데. 이런 걸 추진했을 때 이게 다 가장 들어가네요. 고르게 수혜를 네. 받는 건 삼성 같은 그러네요. 기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대기업들 중에서 LG나 이런 데는 뭐 별로 이런 쪽에 관련이 별로 없죠. 근데 삼성은 병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도 보험도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생명, 제약회사도 삼성화재. 있고. 제약회사. 제약회사도 있죠. 삼성 바이오시밀러 그 분식회계 한 얼마 전에 분식회계 한 삼바. 그것도 가지고 있고 전부 걸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벌써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그 삼성이 그때도 2000년대 초반부터도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질타를 했거든요. 밑에 간부들을. 그때부터도 이 어떤 의료를 차세대 사업 모델로 삼으려는 데 관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인의협 있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백재중 전 대표가 쓴 책이 있어요. 삼성과 의료 민영화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삼성경제연구소 있죠. 여기에서 그동안에 발표한 그 보고서들을 쭉 보면은 끊임없이 의료 민영화랑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정부 기재부가 추진하다가 그 반대에 부딪혀서 잘 못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의사가 왜 직접 병원을 설립하고 이래야 돼? 그냥 그 병원 설립하는 거는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하고 의사를 고용해서 진료만 의사가 하면 되지. 뭐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이나 뭐 회계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설립하는 거는 일반인이 하고 이제 일반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되겠죠. 나중에는 이게 그 대자본 기업이 다 하죠. 처음에는 일반인들도 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이내에 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큰 돈을 가진 대기업이. 근데 뭐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의사든 뭐 변호사든 회계사든 약사든 고용해서 그 행위만 시키면 되지. 이게 쉽게 말하면 서비스나 선진화 방안인데 이거를 처음 얘기한 게 삼성경제연구소예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이걸 노무현 정부 때 삼성경제연구소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우리 문빠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부 회장님. 근데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런 대기업들이 제안하는 거를 쉽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면 노무현 정부도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았었죠. 그 진보 계열에서 친기업적이에요. 친기업적이라고 말려내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하는 게 그 친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하고 있어.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친구처럼 욕을 먹으면 안 되실 텐데 그게 나중에 그 큰 과오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역사에. 근데 어쨌든 이 삼성은 끊임없이 이런 거를 재원을 하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해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다못해 작년에도 뭐야 그 이건희 아들 누가 이재용이 그때 부총리 만나가지고 약값 아니 도대체 그게 오리지널 약값 내리지 말아달라 했죠. 그러니까 그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시밀러를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삼성이. 근데 자기네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오리지널 약가를 비싸게 받아야지 자기네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될 테니까 부총리 만나서 하는 소리가 그때 뭐 곰탕 먹었나 그랬잖아요. 그 곰탕 그릇 앞에 놓고 사진 찍힌 거 보니까 그 정부에서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국민들이 그럼 계속 비싸게 약을 그쵸. 먹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참 그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로서 할 얘기인지 참 모르겠던데 그런 얘기를 거기서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료들이나 중요한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 이 안재근 의원이 누구시냐면은 여러분 그 김근태 의원 아세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 네. 많이 하시고 이분이 사실 고생도 되게 많이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좀 가려서 그렇지 뭐 나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김근태 그 의장이 돌아가셨죠. 그 고문 후유증으로. 그래서 그 뒤로 부인이세요. 부인이신데 이제 그런 뭐 이제 유명한 분의 부인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어받아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뭐 그건 좋은데 이거를 발의를 하셨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큰일을 하셨네. 좀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뭐만 있었냐면은 개인정보하고 익명정보하고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가명정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명정보는 뭐냐면 개인정보에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같은 거를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걸 가명정보라고 하는데 이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해서 가명화를 하기만 하면은 본인의 동의가 전혀 없어도 제3자에게 심지어는 돈을 받고서도 정보를 넘길 수가 있게 했어요. 이거를.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약학정보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국에서 쓰는 그 처방전 입력하는 프로그램 있죠. 저희가 왜 처방전 받으면은 약국에서 막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먼저 하잖아요. 약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 처방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입력된 정보가 약학정보원으로 모여요. 그런 다음에 약학정보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약학정보원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약사들한테 뭐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프로그램에다가 뭐 동의 체크 안 하면은 안 넘어가지게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동의하지 뭐 누가 그러고 자세하게 읽어보나요? 그래서 이제 일선 약국에서는 다 그냥 체크해가지고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이 환자 정보를 가명화해서 이제 처리해가지고 IMS 헬스라는 의료 정보 회사에다가 팔았죠. 예, 매덕 받고 팔아넘겼잖아요. 약국이 때문에- 동의했던 말은 편집해 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고 했어요. 솔직히 다. 편집한 적이 없어. 어, 아니 어. 편집한 적이 아니고 동의한 동의한 적이 적이 없어. 나도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근데 사건 터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넘겼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가명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걸 풀 수 있는 키도 같이 넘겼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IMS 헬스 데이터에서 이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은 주제별로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뭐 아스피린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여러 군데 팔아넘겼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는 약국에 이거는 동의를 받을 문제가 아니고 환자한테 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쵸. 근데 문제이기 그렇게 할 때문에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한 식으로도 거죠. 이거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근데 이게 문제가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게 물론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합법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를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 이제 법안심사소위는 통과를 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지금 상태로 가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는 합법이 된다는 거죠. 개인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심지어는 돈을 받아도 뭐 연구 목적이라고만 이렇게 붙이면은 그러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IMS 헬스 데이터가 우리나라 제약회사로 70억 원을 받고 다시 이걸 또 넘겼대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까 정부에서 빅데이터 100만 명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떤 제약회사가 우리 신약 개발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거를 자기들끼리 사고 팔 거라는 거죠. 돈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험회사에다가도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는 걸 보면은 어디에다가는 특별히 팔지 못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가명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데이터들을 조합해 보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생명이 어떤 걸 했냐면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450만 명의 환자 정보하고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1,800명의 회원 정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 보험회사들이 뭐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개인한테 금리를 얼마를 매기는 게 합당한가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쓰겠다고 이거를 결합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불법이거든요. 식별을 위해서 정보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가명화해서 정보를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못 찍어도. 그러면 그렇게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은 그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예. 뭐 더 비싼 보험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법사위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며칠 전에.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이 있는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뭐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건 뭐가 핵심이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요새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문바님은 다르시군요. 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거를 이 법안에서는 담고 있는데 이건 작년 9월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거는 뭐 의협 대한의사협회 같은 데서 반대를 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그 실손의료보험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을 나중에 청구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병원이나 약국에 전액 다 내셔야 되죠. 예, 전액 다 돈을 낸 다음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그 내가 진료를 받았으니까 이 돈을 나한테 줘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이 보험회사에서 환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환자가 돈을 다 낸 다음에 이걸 나중에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하죠.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 영수증도 첨부해서 갖다 또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하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예. 그럼 환자는 중간에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리할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환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구를 한다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돈을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해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주기 때문이죠.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을 끊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회사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 순간부터는 보험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왜 보험회사가 갑이 되는지를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수술을 했거나 어떤 약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맞게 썼는지 심사를 보험회사가 해요. 그래서 삭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불필요하게 수술을 비싸게 했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약을 썼다든가 이러면은 병원에다가 돈을 안 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들이 보험회사에다 눈치를 보게 되죠. 우리 이 약 써도 될까요? 이런 수술 해도 될까요?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그 민간 보험회사들, 민간 의료보험이 이제 병의원을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먼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청구를 하면서부터는 병의원이 보험회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환자 그동안 진료 어떤 거 받았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약 먹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내놔. 그러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예.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그 세세한 내역의 환자 정보를 가져가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떤 편의성을 내세워서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발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정부가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정부가 그랬잖아요. 그 이중으로 국민들이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지금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도 들어야 하고 되고 있고 실손보험도 하고 실손보험도 있는데 들어야 되고. 사실은 문재인 케어가 이 실손보험을 줄여서 보험을 단일화해서 사실 뭐 그쵸. 이런 얘기도 계속 정책적으로 하고 뭐 있는데 건강보험 이거는 하나를 거죠. 이런 거. 네, 이걸 촉진하는 환자들 이거는 편하게 근데 실손보험들을 하는 좀 측면도 배불리는 있어요. 정책이잖아요. 어찌 보면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이게 또- 케어하고도 좀 또 경기 안 맞는- 부양책인 네, 안 거예요? 맞는 네? 부분이 경기 부양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또? 모르겠어요. 환자 편의를 위해서 그 보험회사가 얘기를 잘 되면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뭐더 그렇게 잘 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쪽으로 그런 가기가 얘기도 쉽죠.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에 우리가 뭐 3만 원 얼마인데 그거를 차라리 보험료에 해서 더 많은 그 건강보험 저기를 해가지고 아니, 예. 되게 웃기는 게 지금도 실손보험료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이면은 그 모든 지금 비급여 하는 저 비용 있잖아요. 병원 가면은 왜 보험 안 해주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측면의 그렇겠죠. 정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안 보면은 맞아요. 문재인 케어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료 민영화 정책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했는데요. 삼성이 의료 민영화에 미친 영향, 이건 아까 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냥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아주 굉장히 그 기대를 했다는 듯이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양계장의 닭이다. 우리는 양계장의 닭입니다. 아니 이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정책이 진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다 그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들로 보이네요. 일단 딱 봐도 어. 최대 수혜주 그리고 즉각적인 수혜자는 다 기업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정부가 어떤 거는 규제 완화라고 어떤 건 규제를 더 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의약품 쪽은 사실은 규제를 막 풀면 안 되는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규제를 막 풀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는 것도 사실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상황을 봐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을 해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돼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한데 너무 급진적이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되게 크게 하려고 하니까 네. 그쪽을 엄청 풀어주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사실 있는데 그렇죠. 지금도 건강기능식품들이 네. 너무 허위 과장 광고 많이 하고 품질은 검증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네. 많죠. 진짜 세포 치료제가 이렇게 이런 제한을 풀어서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가요? 자가세포 유래는 좀 안전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은 그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 그 엉덩이에서 지방세포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배양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주입해요. 네, 그러면 내 거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케이스처럼 어떤 응급상이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임상시험 어떤 제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응급으로. 네, 신속하게. 지금 응급의료 당장 죽을지도 의약품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 특수 케이스를 아니 그게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잠깐 해서 잠깐 얘기가 많았는데 하는데 미국 FDA도 이제 패스트 트래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빨리 허가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그게 그 컨디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조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뭐 항암제인데 다른 치료가 다른 제의가 없을 없다든지 때,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경우에만 패스트 트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가다실 관련 책 그 글도 썼지만 가다시도 패스트 트래킹 백신이에요. 걔가 그런 조건에 그럴 들어갑니까? 그쵸, 아닌데. 긴급한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치, 원래 실제로는 그래요.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니까요. 이런 게.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가다시 같은 경우도 그 세이프티 그 안전성을 위한 트라이얼이 한 4년인가 남아 있었는데 3년인가 남아 있는데 그냥 허가 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에서야 조금씩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게 전혀 세상에 어떤 약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식품은 그래도 식품이라고 치고, 의약품만큼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영리사업 얘기도 했는데, 그 제약회사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가 배당금 때문이거든요. 자기 주주들의 배당금 때문에. 아니 당장 저기 뭐야 그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데일리팜에 기사에 댓글 단 거 봤어요. 국회의원 놈들아 일 좀 해라 막 그거 나는 그거 그 사람 그 제약회사 주식까지 네. 그러니까 그 배당금 이슈가 들어가 버리면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게 돼 그렇죠. 있어요. 어떤 조직도. 네, 그게 뭐 제약회사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의료 산업도 그런 식으로 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도 사실은 말이 비영리지 또 약간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지금 의료기관이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최고 월급 받는 의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명예롭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의사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돈을 많이 버니까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데 네, 사실 비영리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그렇잖아요. 뭐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들이 제일 수입이 일반적인 직종에선 제일 전문 직종에서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사실은 수입을 보고 거기를 선택하는 직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서부터도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 내가 그 얘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종합병원들 영리자회사 허용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리자회사의 주주들이 다 의사들이 그 주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기들이 빼먹는 거지. 그래서 그 폐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막았대요. 의사는
그 영리자회사의 주주가 되지 주주가 못하게 그랬더니 영리자회사 설립이 확 줄었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의사잖아요. 자기가 볼 때도 얼마나 그게 의사. 문제가 느껴졌으면 그런 말을 대놓고 하겠어요. 자기도 의사인데.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 국민들을 좀 이렇게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과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다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과실은 전부 기업들이 그 가져가는데 이제까지 그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산업보금 쌓아놓고 있는 게 1,000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 같은 경우도 그 태안에 보면 난 그거 참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태안에 그 삼성중공업이 기름 유출시켜가지고 그거 다 국민들이 가가지고 걸레질해서 닦았잖아요. 그거 그때 뭐 그 피해액이 뭐 1조다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삼성중공업은 일싹 닦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보면은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보면 이 관료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로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과실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뭔가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거는 다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아니 근데 삼성은 돈도 많으면서 이런 거 궁리하지 말고 원천 기술 좀 많이 연구 좀 하지. 이번에 그 일본 사태만 봐도 그 원천 기술 보유한 것도 별로 부품 같은 거 다 일본 회사에 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어렵고 의존하고 힘든 길은 있잖아요. 안 가고 어떻게 국민들 약간 저는 삼성 이렇게 바이오도 그런 것 저기에서 같아요. 쉬운 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쨌건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것도 그게 좀 그것도 더 쉬운 쉬운 길을 가는 길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정신이 썩었어. 신약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삼성 카피약을 만들어서 정도면은 돈 그 정도 벌려고 리스크 하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도 참 한미약품이나 종근당보다도. 맞아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어. 롯데 같은 기업도 보면은 우리나라 맨날 기업도 하드 다 그래요. 팔고 택배하고 이런 걸로 돈 벌고 예. 근데 뭔가 신약 편의점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던 마트하고. 영역을 침범하고. 그러니까 아니. 빵 팔고 어. 대기업이 빵을 팔고 있고 어. 그렇죠. 결론은 이거는 뭐 편집하실 거죠? 이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했던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아유, 문재인 정부는 참 이렇게 만두 팔고.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그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거를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그 정말 미국이 그 병원 문제 때문에 진짜 얼마나 그 국민들이 살기 힘든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이런 일을 우리나라는 그 겪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때 가서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이름도 어렵게 만드나 봐. 국민들 잘 일부러, 모르게 관심 첨단 없게. 재생 관심 없게 그러게. 뭐야 딱 들었을 때 그럴 수도 한개 있겠어요. 우리 알아듣게 팟캐스트도 만들어야지. 처음에 듣다가 재미없어서 바로 꺼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이. 되게 쉽게 한 큐에 딱 알아듣게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법으로 이름을 사실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박근혜 시절에는 무조건 선진화 뭐 이런 거 미래 뭐 창조.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법안. 뭔가 그런 좋을 거. 것만 같은 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걱정이 될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뭔 일단은, 힘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뒤에서 저희가 말만 뭐 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얼마나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그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특히 그러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환자 정보가 많이 집적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항상 저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저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자꾸 걱정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러는 정도. 그래서 근데 인보사 사태를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지금 보면은 빨리 어떻게든 이거 하려고 아주 그 안달복달이 돼가지고 다른 건 다 제가 편지를 쓸까 문재인 대통령께. 네. 대통령님께. 그래 뭐 문바 저 10년이면 문바 아니에요. 그런 제가 무슨 문바예요. 참나. 아니 저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같이 한 칸에 탄 인연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너무 곤히 주무셔서 제가 앞에 칸인가 타고 있었다면서. 근데 사진을 못 찍었네. 사인을 못 받았다면서 그때. 아니요, 그래서 사인이 아니라 이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결론.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로 편지. 호소하자.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거나 또 이렇게 할 얘기가 있으면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까지 그러면은 몇 명이나 들으시려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거 두고 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 있니 동그랗고